워렌 버핏은 투자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의 책들은 대부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서한이라고 이렇게 주주들한테 편지처럼 이렇게 내용을 보내주는 내용이나 주총장에서 찰리 먼거와 함께 했던 질문 답변 시간의 내용, 그리고 강연의 내용을 근거로 만들어진 겁니다. 버핏의 말은 정말 많은 곳에서 인용이 됐기 때문에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버핏이 했던 이야기의 전체 내용을 보면 투자의 정석 중에 정석을 얘기해 주는데요. 문제는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 자기 투자에 적용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20대 때부터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에 대한 책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런 뻔한 얘기는 나도 하겠네.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들을 생각의 씨앗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뻔한 소리다 이렇게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주식판에 머무르면서 깨져도 보고 벌어도 보고 하면서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날수록 대가들이 했던 말들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이런 대가들의 말을 그냥 저처럼 넘기지 말고 한번 실제로 실천도 해보고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서 조금 더 빠르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투자도 인생도 버핏처럼 FM 미디어 출판사의 책을 통해서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과 인생의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밌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 워렌 버핏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시대 최고의 투자자죠. 그런 버핏도 주식이 아닌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그 투자 방법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2014년에 주주서한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1970년대 미국 중서부 농장들은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면서 폭발적인 가격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1980년에 이 버블이 붕괴를 했고 농장들의 가격은 반토막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때 많은 농장들이 경매에 나오게 되죠. 버핏의 아들 하워드 버핏은 농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도 실제 농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핏은 당시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반토막으로 떨어져서 경매에 나온 이런 농장 물건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옥수수와 콩의 순수익을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1986년에 오마하 인근에 약 49만 평의 농장이 28만 달러의 경매로 나오게 돼요. 여기에 옥수수와 콩의 연간 순이익이죠.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싹 뺀 순이익을 계산해 봤더니 이 경매 가격의 10%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산출량을 늘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곡물 가격도 앞으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예상되어서 수익률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즉시 버핏은 농장을 구매하게 됩니다. 2014년 기준으로 농장의 연간 순이익은 구입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를 했고, 농장의 가격 또한 5배 이상 넘게 올랐죠. 두 번째 버핏의 부동산 투자는 상가 건물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저축대부조합 파산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붕괴를 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정리신탁공사라고 대출의 원리금을 갚지 못한 이런 파산자들이 내놓은 이 담보물들을 회수해서 경매를 붙여서 팔아넘기는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마침 뉴욕 대학가 인근의 상가 건물이 정리신탁공사의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당시 상가 임대 수익률은 건물 가격 대비 연 10%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정리신탁공사는 이걸 처분만 할 뿐 임대까지 관리하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공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연 10%의 수익이 나왔던 거죠. 이거 다 임대를 하면 훨씬 더 수익률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당시 건물의 20%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는 세입자의 계약건을 알아봤더니 평균 건물 임대료의 10분의 1 정도로 맺어진 아주 장기 계약이었어요. 9년 뒤에 임대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그러면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죠. 뉴욕대가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상가의 입지도 너무나 좋은 상황이었고, 버핏은 즉시 투자를 결심합니다. 당연히 상당한 투자 수익을 거둘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런 워렌 버핏의 부동산 투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주식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자산의 생산성이에요.
투자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게 미래에 현재보다 더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아니, 기업의 이익이 미래에 늘어날지 감소할지 우리 같은 일반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방법은 단순해요. 먼저 대기업의 어떤 장비를 납품하는 어떤 조그만한 중소기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5년 후에 이익이 더 늘어나고 성장할지 안 할지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또 깊이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제품을 만드는 기술력에 어떤 특허가 있는지도 우리가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경쟁 기업들이 치고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대기업이 해당 사업을 계속 할지 안 할지, 뭐 사업을 확장할지 아니면 더 줄일지 이런 것까지 알아야지만 5년 후에 이 회사가 성장할지 성장하지 않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나 구글이 앞으로 5년 후에 이익이 더 늘어나고 이익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당장 여러분 인터넷만 뒤지면 정말 흔하게 돌아다니는 레포트만 봐도 삼성전자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 이 비즈니스 분야에서 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경쟁사들이 들어오기 힘든 이런 경제적 해자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의 발전 방향이 뭐 인공지능이든 자율주행이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뭐 5년, 10년 장기적으로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바로 들죠. 이게 뉴스만 찾아보더라도 충분히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럼 답은 너무나 명료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중소기업 말고 그냥 구글이나 삼성전자를 투자의 대상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매수의 타이밍만 지켜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실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은 뭔가 중소형주의 주식이 뭐 저평가된 것 같고 앞으로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서 이름도 생소한 중견 중소기업에 일단 투자를 하죠. 그래놓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제서야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제가 어떤 무슨 중소기업 투자했는데 분석 좀 해주세요. 막 구걸을 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느라고 바쁘죠. 부동산으로 따진다면 버핏이 투자했던 이런 뉴욕 대학교 앞에 상가 건물이나 농장처럼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생산성이 확실한 부동산을 놔두고 앞으로 개발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어떤 외곽에 토지를 사두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버핏은 점수판만 바라보는 선수들이 아니라 시합에 집중하는 선수들이 승리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점수판은 매일매일 움직이는 시세를 말할 수 있고 이 시합이란 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이 자산의 수익성을 말하죠. 특히 이 말은 타이밍을 고민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장이나 뉴욕대 인근의 상가 건물을 버핏이 매수할 때 부동산 시장이 폭락해서 가격이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생산성을 보고 적정한 가격에 그냥 매수를 한 겁니다.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의 의견을 첨언드리면 실전 투자에서 이게 진짜 크게 적용이 됩니다. 운 좋게 내가 현금이 있는데 경기 침체가 갑자기 빵 터져서 구글이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좋은 주식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매수를 막상 하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주가가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언제 사야 이게 최저점에서 반등하기 직전에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저런 고민에 휩싸여서 쉽게 손이 나가지 않아요. 이럴 때 답은 뭘까요? 점수판보다 시합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을 이 최고점보다 이렇게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떨어진 낮은 가격에 산다는 게 어딘가, 뭐 여기서 조금 더 싸게 사건 비싸게 사건 이게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하고 그냥 사는 게 수익률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좀 더 떨어지더라도 뭐 후회하거나 이걸 손절하고 더 떨어지면 다시 사야 될까 하면서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폭락하면 적당할 때 뭐 분할로 사두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기다리는 게 결국에 시간 지나 보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점수판보다는 이 기업이 낼 수 있는 생산성, 시합에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버핏은 거시경제나 시장 예측에 귀를 기울이는 건 시간 낭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1992년 주총에서 버핏은 1951년에 벤저민 그레이엄과 버핏의 아버지 모두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좋지 않은 시점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다우지수가 막 200포인트를 넘어섰던 시점이라고 해요. 당시에 버핏은 한 1만 달러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만약에 계속 때를 기다렸다면 역시나 지금도 1만 달러밖에 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책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좀 첨언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버핏의 부동산 투자 시점은 공교롭게도 모두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고 부동산 시장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이 폭락 직후에 버핏이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버핏은 현금을 잘 보유하고 있다가 2008년 9월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났을 때 골드만삭스 우선주에 50억 달러나 투자를 합니다. 은행주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낸 것으로 유명하죠. 과연 이게 다 우연일까요? 기가 막히게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하필이면 현금을 잘 가지고 있는 억세게 운 좋은 사내가 바로 버핏일까요? 아닙니다. 그림의 푸른색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유 현금이고 주황색이 S&P 500이에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주식시장이 쭉 상승하는 내내 보유 현금을 점점 높여갑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내내 보유 현금도 점점 늘어납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보유 현금을 크게 높여왔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유 현금은 뉴스처럼 206조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밝혀지는 데이터들을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성공 비결은 경기가 과열될 때 현금 비중을 꽤 많이 늘리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이 모아둔 현금을 싹 털어서 주식을 저가에 쓸어 담는 방식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문이 들죠. 버핏이 분명히 나는 거시경제는 전혀 안 본다, 니네들도 보지 마라, 그냥 기업 분석이나 집중해라 이렇게 말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또 다른 주총에서 보면 주식시장은 신데렐라 무도회 같다는 둥, 썰물이 빠지고 나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을 했는지 안다는 둥, 시장이 과열될 때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가 폭락했을 때 우리는 티스푼이 아니라 양동이를 들고 쓸어 담을 거라는 둥,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항상 버핏은 자기는 분명히 거시경제를 전혀 안 본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해놓고 어디서 났는지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저가에 쓸어 담더라는 거예요. 대체 우리한테 뭘 어쩌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개별 기업을 분석하다 보면 경기에 아주 민감한 업종이 있어요. 경기 소비 제품목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명품이라든가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 및 주택용품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독점적이고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경기가 좋을 때 소비가 크게 늘어서 주가도 잘 올라가는데,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아무리 경제적 해자가 있건 뭐하건 상관없이 사람들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려면 경제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이 수반돼야 돼요. 최소한 지금이 경기가 침체되고 나서 회복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과열이 되어 있는지 정도는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투자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을 분석하는 걸 거시경제 분석이라고 말할까요? 개별 기업 분석이라고 말할까요? 결국 개별 기업을 제대로 분석할 줄 아는 이런 버핏은 거시경제 분석도 은연중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거시경제가 과열돼 있을 때마다 그림처럼 버크셔의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이렇게 많이 늘려놓고 폭락 이후에 쓸어 담았는지 어느 정도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버핏처럼 이렇게 과열 구간에 현금 비중을 늘리고 저점에 그 현금을 가지고 헐값이 된 주식을 쓸어 담을 수 있을까요? 이 책의 다음 과에서 그 힌트가 나옵니다. 2000년 4월 개최된 버크셔의 주주총회에서 버핏은 두 가지 예를 들어요. 현재 시중이자율이 5%예요.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5년 이후에 2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건 좋은 투자인가요? 이 투자를 계산을 해보면 연복리 14%의 수익률을 달성해야지만 5년 후에 2배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이자율이 5%임에도 불구하고 월등히 높은 수익이 나니까 잘한 투자입니다. 이땐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반면에
시중 이자율이 20%인데 5년 만에 1,000만 원이 2,000만 원으로 되는 투자를 했다. 이거는 잘한 투자일까요? 잘 못한 투자일까요? 이때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중 은행이나 뭐 채권에 투자하면 연 20% 수익이 나오는데 연 14% 수익을 얻으려고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기업들의 수익률과 금리를 비교하면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 있죠. 이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첨언을 해드리면, 그림은 S&P 500의 기업의 시가총액 대비 수익률입니다. S&P 500개의 기업을 지금 시총에 전부 다 사들였을 때 이 기업들이 낼 수 있는 순이익이 몇 퍼센트냐를 따져봤더니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3.89%의 순이익을 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5.5%예요. 그냥 예금에만 넣어둬도 5%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S&P 500 기업을 전부 다 사들이면 3.89%밖에 순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기업의 수익률이 너무 낮은 상태다, 이 뜻이죠. 굳이 지금 순이익도 훨씬 낮은 주식에 투자하기 좋지 않은 시점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뉴스처럼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현금이 역대 최대치로 많은 이유, 대략적으로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다음으로 책에 나와 있는 2006년의 버크셔의 주주총회 내용도 새겨볼 만합니다. 원자재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자들이 처음에 하는 일을 바보들은 끝에 한다, 이런 속담이 떠오릅니다. 어떤 자산이든 처음에는 과연 이게 가격이 싸냐 비싸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 흐름이 주도되지만 나중에는 투기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가격 추세가 상승으로 형성이 되고 이웃이 거액을 벌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충동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투기의 잔치는 신데렐라의 무도회와 같습니다. 무도회가 시작될 때는 술도 넘치고 만사가 순조롭죠. 하지만 자정이 되면 마차와 말이 호박과 생지로 돌아갈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분위기에 매료된 나는 댄스를 한 번 더 즐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두가 12시 종이 울리기 직전에 한참 즐기고 무도회에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무도회는 끝이 다가올수록 더 재밌고 벽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괴종시계가 12시를 알리면 모든 마차와 말들은 호박과 생지로 변하게 됩니다. 2024년 1월 지금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뭐 원자재 시장이든 지금은 어떤가요? 펀더멘털이 지배하는 시장인지 또는 사람들의 투기 심리가 지배를 하는 시장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이 가격이 싸냐 비싸냐에 철저하게 그 가격이 움직일 때, 이때는 비로소 투자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가격이 충분히 비싼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탐욕이 넘쳐서 뭐 이렇게 하면 여기서 더 오를 거야, 끝도 없이 오를 거야, 이때는 12시 종이 울리기 직전에, 즉 주식시장의 최고점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모두 다 무도회를 즐기지만 현실에서 종은 언제 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무도회가 무르익었다, 이제는 12시가 가까워졌다 싶을 땐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버핏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지금이 어느 시점 정도 될지 은근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적절한 시점에 투자를 하면 될까요? 1995년 버크셔의 주주총회에 답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기업을 성에 비유하자면 넓고 튼튼한 해자, 즉 성 주변에 있는 이런 호수를 말하는 거죠. 여기 악어가 풀려 있어서 공성병기가 오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성을 난공불락으로 만드는 이런 해자입니다. 넓고 튼튼한 해자로 둘러싸여 있으며 정직한 영주가 지키는 강력한 성입니다. 여기서 해자란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방어하는 것으로 낮은 생산원가 또는 강력한 브랜드 또는 규모의 이점이나 기술 우위 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카콜라가 이상적인 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뭐 과거에는 버핏 하면 코카콜라를 떠올렸어요. 근데 지금은 애플이 떠오르죠. 뭐 코카콜라도 그렇지만 애플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브랜드를 갖고 있고 기술 우위, 규모의 이점 등을 전부 다 갖고 있는 이런 튼튼한 해자를 가진 기업이에요. 애플과 비교를 했을 때 안드로이드 진영의 사용자들은 꼭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성능이지만 반값에 판매하겠다는 이런 중국산 스마트폰이 있다 그러면 사실 사용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어차피 안드로이드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크게 틀리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애플은 애플의 제품만 쓸 수 있죠. 노트북이나 태블릿도 그렇고 이어폰도 그렇고 시계, 앞으로 자동차도 애플카를 쓰게 될 겁니다. 자, 이건 안드로이드를 쓰던 사람들이 적응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들만의 그런 편의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경쟁자들이 이런 경제적 해자를 깨트리는 건 너무나 어렵죠. 이렇게 강력한 해자를 가진 기업, 그리고 또 정직한 CEO가 운영하는 기업이면 좋은데 뭐 CEO의 성향을 보려면 뉴스를 확인하면 되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확인을 하면 되고 특히나 배당이라든가 주주를 얼마나 위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특징을 가진 기업들을 너무 비싸지 않게 괴종시계가 12시를 울리기 직전에 최고점에서만 매수하지 않고 적절한 시점, 특히 뭐 폭락한 다음에 매수하면 진짜 좋고요. 그렇게 하고 장기 보유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두겠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을 한번 골라보자면 2021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총의 내용도 도움이 됩니다. 그린 비즈니스는 매우 적은 자본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애플은 고정자산이 370억 달러인데 고정자산 1700억인 버크셔 해서웨이보다 버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버크셔보다 좋은 사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972년 시즈캔디를 인수하고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즈캔디는 많은 자본이 필요 없는 회사입니다. 공장이 2개가 있지만 재고와 매출 채권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은 최고의 기업이지만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자본 이익률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이것을 장기간 지속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를 가진 기업에 자본 이익률이 높다면 이 기업은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잘 보유만 하고 있어도 정말 충분한 수익이 납니다. 책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10% 정도밖에 리뷰를 해드릴 수 없는 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기회가 되면 더 많은 내용을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스승과도 같습니다. 많은 책을 읽을수록 이걸 받아들이고 실제 투자에 실천하기까지 그 시간이 단축돼요. 내 생각이 변화하기 때문이죠. 버핏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석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 외에 돈 버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 이게 아니란 뜻이에요. 오늘은 투자도 인생도 버핏처럼 이 FM 미디어의 책을 통해서 버핏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구매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